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이거 확진됐다는 이유로 일주일씩 격리를 하는 게 맞는가? 그리고 격리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뭐 아주 뭐 대단한 어떤 치료나 뾰족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격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고, 또 증상이 있음에도 굳이 확진 여부를 검사받으러 가지 않는다, 그냥 일상생활 나는 하겠다, 조용히 있자,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위위원으로 선정되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정기석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김용준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또 이제 인수위에서 또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시면서 또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. 앞서 지금 좀 보셨죠? 이런 목소리도 현장에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. 뭐 굳이 내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, 또 격리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니냐,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뭐 확진 여부 검사 받으러 굳이 뭐 하러 가냐, 어차피 나한테 동네 약국에서 약 짓는 거 감기약밖에 없는데, 뭐 이런 의견들 많거든요. 일단 이런 현상들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? 아직까지는 격리가 좀 필요합니다. 언젠가는 우리도 격리 안 하고 갈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. 근데 왜 격리를 아직까지는 해야 되냐면요. 지금 이 병이 전파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센 거예요. 독감 걸리면 옆에 사람한테 옮기는데요. 독감의 거의 10배가 넘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가볍게 앓더라도 나오는 바이러스의 양은 적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가족들,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, 또 동료들한테 옮겨줄 수가 있고, 그렇게 한 번, 두 번 옮겨가다 보면은 결국 건강 취약자한테 넘어가죠. 그러면은 그분이 잘못돼서 중환자실로 가고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 간접적인 책임을 면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. 당분간은 참으시고, 언젠가 때가 되면 자, 다 같이 격리는 어느 정도로 매우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정부의 방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. 네, 독감의 한 10배 정도 되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격리는 당분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. 그러면 그 언젠가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때, 자,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영국은 격리하지 않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그런 때가 언제가 될 겁니까? 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그런 때가 오는 건가요? 저는 이번 오미크론 파동이 정점을 치고 안정화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도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충분한 예방 접종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약들이 이제 속속 나온다면은 고위험군들은 치료제를 속히 써서 치료를 하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라는 두 개의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언제든지 쓸 수 있을 때, 그때는 굳이 격리를 오랫동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, 그렇게 보는 것이죠. 네, 그 정점이라는 게 사실 요 몇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언제 정점이 꺾긴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. 오늘 그 김부겸 총리가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. 앞으로 1, 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. 말씀하신 그 정점을 치는 그 순간, 확진세가 감소세로 좀 돌아서는 시점, 뭐 우리가 참 예상하기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조건과 언제쯤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? 1, 2주 얘기는 이제 그만 듣고 싶으시죠? 네네. 모든 국민들이. 예, 그래서 1, 2주 하고 넘어온 게 지금 벌써 뭐 2년이 넘었습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앞으로 상당 기간 20만 명, 30만 명 선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정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앞으로 물론 정점을 보면 내려가겠지만 그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다행히 치료제가 지금 빨리 해결이 돼서 오늘 특히 뭐 식약처에서 두 번째 치료제 이제 그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지만 중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아울러서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 없습니다. 20만 명, 30만 명 나와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그쪽을 먼저 해결이 급하고요. 예, 나머지는 1, 2주 뒤가 되어도 우리 끝이 다 됐습니다.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올라갈 때 지금 한 달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내려갈 때, 즉 10만 명 언저리 가는데도 한 달 안에 가기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
네, 상당 기간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될 것 같고 이제 정점을 치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위중증 환자 혹은 뭐 사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특위 이 인수위 측에서 이때 여러 가지 또 자문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들 이렇게 좀 잡아 나가고 계실 텐데 안철수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다. 이제부터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의 현 정부가 사실 실제로 정치 방역을 좀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수위가 밝힌 과학 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궁금하네요. 예, 워낙 광범위해서 뭐 짧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은 뭐 저는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. 가장 과학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갔던 경우이겠죠. 예를 들면 이제 백신입니다. 백신 도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나라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90% 이상 백신을 맞았는지 불구하고 초기에 굉장히 꺼리는 바람에 백신 도입을 추는 바람에 몇 달이 늦었죠. 예,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1차 접종을 어떻게 하든 70%를 맞추기 위해서 2차 접종을 안 하고 1차 접종을 다 당겨서 해버렸습니다. 그런 다음에 원래 3주 내지 4주 간격이 있던 걸 갖다가 5주, 6주로 밀어버렸죠. 예,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죠. 예, 그리고 치명률, 그 다음에 위중증 입원율이 매우 올라가고 있던 막 급격히 올라가고 있던 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던 10월 말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결국 12월 15일 날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게 되죠.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의학적이지 않다,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막 풀게 됐지만 지금은 소용없습니다. 거리두기가. 그런데 초기에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하루에 300명씩 매일 사망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. 혹자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경제입니다. 예, 경제와 생명 둘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더 가치를 둘 것인가. 우리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서 그분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가게 하고 그 대신에 생명을 좀 국민의 생명을 한 분이라도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좀 문제이긴 한데요. 저는 의사니까 그냥 사람이 덜 돌아가시는 게 더 좋아요. 예. 네. 자, 우리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. 예, 뭐 항체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료에 근거한 통계를 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. 그렇다면 가장 과학적인, 가장 합리적인, 객관적인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. 예, 예.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, 자기는 걸려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견, 그리고 본인이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될 수 있는 건데, 점점점 이렇게 남겨주십니다. 아까 그 교수님께서, 격리가 꼭 당분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, 검사도 반드시 또 받으셔야겠죠. 자, 교수님 방금 전에 그 항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, 지금 전 국민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, 계획이 있습니다. 전 국민 항체를 조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게 어떻게 실효성 있게 쓰인다는 건지요? 예, 실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보통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. 뭐 10,000명 혹은 뭐 그런 정도 선에서 표본 조사를 해서 나이대별, 그 다음에 기저질환의 종류별, 예,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질환, 특정 상황에서의 항체가를 다 보는 겁니다.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은 항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3차 접종 완료자는 항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4차 접종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백신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. 또 지금 우리가 이제 1,000만 명이 감염되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1,000만 명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세가 등등하잖아요. 그러면 숨어있는 소위 그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될 것인가를 찾기 위한 것이 항체 측정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의 인프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잘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그동안 뭐 너무 이제 방해하느라 바빠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.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생산을 해서
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방역을 해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. 네, 교수님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. 그동안은 사실 그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시자 이제 이쪽 전문 교수님으로서 저희가 많은 자문 또 인터뷰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인수위 특위 위원 중에 한 분으로서 앞으로의 이제 방역 정책 방향 그리고 이 오미크론을 지나서 또 다른 뭐 오미크론 비슷한 또 유사한 어떤 코로나의 변이 혹은 코로나 외에 또 어떤 새로운 전염병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. 인수위 특위에 계시면서 방역 정책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포커스를 내가 딱 잡고 의견을 좀 내고 갈무리를 좀 하고 싶다.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방역 정책을 좀 잡아 나가실 생각이신지요? 예, 우선은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을 빨리 가라앉혀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걸리실 분들이 다 걸리는 그런 환경인데요. 대신에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속히 고위험군을 잘 분류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빨리 진단하고 그 자리에서 치료약제가 들어가는. 그러면 이론적으로는요, 팍스로비드 쓰면 90%를 경감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럼 사망자가 10분의 1로 줍니다. 300명이 30명이 됐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우선 가장 급한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깔아앉고 나면 저희는, 이제는 뭐 영업시간 제한 같은 거 없이 싹 다 풀 겁니다. 예, 일단 완전히 푸는 것을 전제로 하고, 다만,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하는 문제라든지, 또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아주 물색될 틈 없는 검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난 정부가 지금 정부가 해왔던 대로 계속 해 나갈 거다.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당연히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방역이고요. 이 방역의 기초는 메르스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걸 쭉 하다가 그동안 정부가 쭉 해왔던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더 발전하고 해나가는 것이고 늘 주장해왔던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지금 정기석 교수님께서 1번으로는 오미크론을 가라앉히는 것부터 이제 급선무로 포커스를 맞추실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영업시간을 싹 제한을 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갈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저 특위 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좋은 방역 정책 잡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